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느낌이 현실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그렉 브레이튼이고 옮기니는 김시연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쪽 끝으로 오세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쪽 끝으로 오세요. 너무 높잖아요. 이쪽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요. 그들은 왔고 그가 떠밀었다. 그러자 그들은 날아올랐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이라고 늘 믿어왔던 것들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설 때 어떤 위대한 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다. 크리스토퍼 로그의 짧은 대화시에서 입문자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단순히 벼랑 끝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끝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지에 이른다. 이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그러한 발견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점에서 이 책을 독자들을 벼랑 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어주고 비춰주는 거울이자 만물을 담은 그릇인 에너지자 곧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양자나 원자 같은 미립자에서부터 그 빛이 우리 눈에 이제 막 닿는 머나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 안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 안에 이러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창조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우리가 믿어온 고정관념을 변화시킵니다. 이 책을 통해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게 될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편안하게 확인하게 될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미심쩍었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의 몸과 세계 그리고 우주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근원적 에너지망의 존재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 가능이란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창조계에서 잠깐 스쳐가는 단순한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경력, 우리의 깊디 깊은 사랑, 위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감과 두려움으로 시달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조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가장 진솔한 때로는 가장 무의식적인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신성한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진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을 우리는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술 작품인 동시에 예술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창조계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표명합니다. 휠러는 대담하고도 생생한 표현으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 바깥의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두꺼운 유리판에 의해 우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여기에 그저 관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낡은 생각이다. 이어서 힐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20세기의 실험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자 세계를 통하여 미세한 입자를 하나의 전자로서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유리판을 산산이 부수어야만 하고 그래서 저 바깥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관찰자라는 낡은 단어를 지워버리고 대신 참여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 넣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전환인가. 휠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리 설명한다. 우리의 주변 세상을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양자 물리학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자처럼 미세한 물질은 우리가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잠시 잠깐 그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의 특성이 바뀌고 만다. 관찰 행위 자체가 창조 행위이고 우리의 의식이 그러한 창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단순한 방광자가 결코 아니라는 휠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인간이 잠시 잠깐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질과 이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이 같은 혁명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1992년 사망 전까지 봄이 남긴 두 가지 선구자적인 이론은 우주와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여러 면에서 전체론적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색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우리 세계의 현상이 마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투영처럼 보인다고 한다.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더 거대한 우주 질서의 표현 물질들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라고 이름을 붙여 구분했다. 바위, 바다, 숲, 동물, 사람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른 것과 구분된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주의 드러난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들은 우주의 보다 높은 층 위에서 서로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층 위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보다 큰 우주의 일부인데 이 우주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의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적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이 인생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이론은 우리 역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물론 여러 인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치유, 풍요, 기쁨,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앞서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에서 입문자들을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 약간의 밀침이 필요했듯이 위의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미묘하지만 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전환을 통해 우리는 비밀스러운 열망과 두 높은 꿈, 숭고한 목표를 불현듯 두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겠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그 이상의 일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비결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열망을 이 고대의 에너지망에 전달한 소통 방식을 터득한 데 있다.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지혜 전통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다. 이 언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도 아니고 손짓 발짓 같은 몸짓 언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디바인 매트릭스란 만물 사이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덮개는 언제 어디서나 층층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 만물이 이 담요의 섬유로 덮인 채 존재하고 생겨난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결혼, 이혼, 우정, 직업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담요에 있는 주름들인 것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에서부터 풀잎, 인간, 신체, 지구, 우주 저 너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부드러운 시공간 담요의 섬유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영적이고도 시적인 전통의 존재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베타에는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순수 의식의 통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고대 전통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믿음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판단을 일종의 소통으로 그것이 없다면 부드럽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하나의 장 안에 있는 방해물들로 본다. 6세기 중국 선종 3조인 승찬대사의 신신명 역시 이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삼라만상이 품고 있는 숙성의 정수를 묘사한다. 돌아불리는 그것은 베타에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다. 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경험 자체일 뿐 아니라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또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큰 공허처럼 완벽한 것이다. 신신명에 따르면 우리가 조화를 잃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도의 고요함을 방해할 때뿐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분노와 단절감에 빠져드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다만 둘 아님을 말하기만 하라. 둘 아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 자신이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일종의 소동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낭만을 삭제해버리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롭고 건강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고 싶거나 가슴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거나 중동의 평화가 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장 안에서 우리의 열망을 반영한 새로운 소동을 창조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신체 그리고 세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 안에 새로운 주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와 우리의 관계이다. 우리에게는 그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삶의 가능성들을 느끼고 상상하고 꿈꿀 능력이 있으며 매트릭스는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 안에 되비춰준다. 고대의 전통들과 현대 과학은 이 우주의 거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 책에 실린 실험들은 이 이치를 과학적인 언어로 보여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창조에 관한 몇 가지 수수께끼가 풀리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은 의문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한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과학이 모든 대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못하다. 100년을 더 연구하더라도 그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감정의 언어를 통해 그것이 지닌 창조의 힘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이러한 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고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인간을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두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연결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러한 자질을 반영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는 이를 감정과 상상력과 꿈의 내적 기법으로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궁극적인 특성들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과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정수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이제 디바인 매트릭스의 1장에 들어갑니다. 질문: 텅 빈 공간 사이에 무엇인가? 대답: 디바인 매트릭스. 상상, 기대, 분별,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각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간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열쇠다. 세상이 시작된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결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10월의 늦은 오후 뉴멕시코 북서쪽 포코너스의 외딴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던 나는 인디언의 지혜를 전통 보유자와 맞닥뜨릴 줄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야트만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가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들었을 때 그는 돌멩이를 피해 조심스레 걸어오는 나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직히 기운 태양이 그 산의 앞으로 기다란 그림자를 드러냈다. 나는 눈이 부셔 손찬양을 만들었다. 어깨까지 내려온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위로 휘날렸다. 그 또한 나만큼이나 놀란 듯 싶었다. 그가 양손을 모아 입가에 대고 외치는 소리는 바람이 내 쪽으로 싣고 왔다. 안녕하세요. 나도 대받아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다른 사람을 다 만나다니 놀랍네요. 나는 조금 더 가하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조상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저 동굴로 가던 길입니다. 그는 한 팔을 들어 협곡 한쪽을 가리켜 보였다. 산길을 11세기 전 신비의 부족이 세운 고고학 유적지를 지나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지는 미스터리이다. 현대인의 인디언들이
그저 옛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높은 수준의 문명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다. 4층 높이의 건물과 땅속 묻혀있는 종교 의식료, 석조 건축물, 키바, 방대한 관계수로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농작물 등 모든 것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불현듯 사라져버렸다.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들이 남긴 몇 안 되는 소중한 실마리만으로 그 정체를 짐작할 뿐이다. 협곡바위에 그려진 예술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동묘지나 화장터나 전쟁 무기는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뉴멕시코 북서쪽 외딴 계곡의 한 구석 18km 길이에서 1.5km 폭의 땅에는 고대 건축물이 수백 채나 들어서 있다. 나는 종종 이곳을 찾아와 거닐면서 광활한 황량함이 가져다준 묘한 아름다움에 잠겨 과거를 느끼곤 한다. 그날 10월 오후에 인디언 전통 계승자는 나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그 고지대 사막으로 온 것이다. 이곳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나의 새 친구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머나먼 옛날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달랐답니다. 인디언 전통 계승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었고 땅과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해주는 말, 곡식이 해주는 말,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또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하는 법 알았습니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주위를 에워싼 삶 절벽에 부딪혀 올라오는 그의 평화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어떤 감정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죠.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그들을 창조한 신으로부터 사람들은 분리되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로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와 신뢰 속에서 그 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지 않아 주변 환경과 평화로이 공존하는 대신 주변 환경과 맞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버렸습니다. 나는 즉각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외딴 곳에서 전통과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문명은 우리 안의 세계보다 바깥 세계에 더 집중한다. 우리는 질병을 막고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퍼붓는다.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도리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 지혜의 보유자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선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밤중에 꿈속에서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 조상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고향으로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이 내면에서 진정 누구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몸 밖에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곡식을 키우는 화학 약품을 개발하고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힘으로부터 멀어져서 헤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외적 삶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들로 인해 더욱더 어지러워져 갑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과 현대인들 사이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중독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새로이 출현한 끔찍한 질병 앞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낯선 땅에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저 멀리서 평화를 빌 뿐입니다. 세계가 종교적 미덕, 혈통, 국경선을 따라 분열되어 함에 따라 커지는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놀랄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대지와 우리의 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과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다. 이러한 공허감을 메우려고 우리는 물건들에 집착합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온라인에서 맺는 가상의 관계, 목소리를 쓰지 않는 의사소통의 대면 접촉과 현실 생활을 대체하면서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법에 골몰하며 무력 충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는 법보다 신무기를 개발하는 법에 열광한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나는 그 지혜 보유자에게 물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되찾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으니까 그때 태양이 협곡 너머로 가라앉으며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곁에 그을린 얼굴의 사나이는 내 앞에 서서 그 질문에 활짝 미소를 지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 그가 속삭였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기록할 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